전 세계에서 기술력으로 손꼽히는 나라, 독일. 그곳에서 40년간 집을 지은 고집불통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 믿어온 신념이 하나 있었죠. 라디에이터 없는 집은 무덤이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데려온 한국인 사위가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별채 수리는 제가 맡겠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이웃 건축업자는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죠. 바닥에 호스를 깔다니 스파게티를 요리하는 건가. 하지만 영하 20도의 겨울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고작 얇은 호스 몇 줄로 독일의 매서운 추위를 잠재운 한국 사위. 그가 바닥에 숨겨둔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72년 인생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 독일 장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뚝뚝한 장인의 마음을 녹인 그 뜨거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스 베버입니다. 올해 72이 됐죠. 바이에른의 작은 마을에서 40년 동안 집을 지었습니다. 나무를 깎고 돌을 다듬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제 손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송금 사이사이에 시멘트 가루가 박혀있고 손톱은 평생 깨끗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손으로 마을의 절반을 지었습니다. 교회 종탑도 시청 별관도 이웃집 헛간도요. 사람들은 저를 마이스터라 불렀습니다. 독일에서 마이스터란 그냥 기술자가 아닙니다. 한 분야의 장인이라는 뜻이죠. 제가 믿는 건 딱 3가지입니다. 튼튼한 뼈대, 두꺼운 단열재, 그리고 뜨거운 라디에이터. 독일의 겨울은 사납습니다. 영하 20도가 일주일씩 계속되고 눈보라가 치면 창문이 얼어붙습니다. 그런 겨울을 이기려면 벽에 단단히 붙은 라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물이 철판을 데우고 그 열기가 방 안 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죠. 이게 독일식 난방입니다. 200년 넘게 검증된 방식이에요. 제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 가을 제 인생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아이 한나가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한나는 제 외동딸이에요. 미넨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어릴 때부터 예민하고 고집이 셌죠. 그 아이가 35이 되도록 결혼을 안 하길래 저는 반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빠,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요. 민준. 그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망했습니다. 아니, 실망이라기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는 너무 작았어요. 키가 175cm라고 했는데 제 옆에 선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190cm거든요. 바이에른 남자들은 대체로 덩치가 큽니다. 어깨도 좁았습니다. 나무를 베거나 눈을 치우기엔 힘이 부족해 보였죠. 가장 눈에 들어온 건 그의 손이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이 여자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고 손바닥엔 굳은 살이 없었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손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나가 피아노 선생이니 그런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남자의 손은 거칠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칠 때 지붕에 올라갈 수 있고 보일러가 고장나면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하얀 손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나야, 넌 왜 하필 이런 남자를 골랐니? 저녁 식사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민주는 독일어를 조금 할 줄 알았는데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한나가 대신 대답하는 일이 많았죠. 그는 한국에서 설비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설비라. 뭔가 기술자 같긴 한데 독일에서 그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더군요. 식사가 끝날 무렵 민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별채 수리는 제가 맡겠습니다. 저는 포크를 든 채 멈췄습니다. 별채라니. 그 돌창고 말인가요? 우리 집 뒤뜰에는 100년 된 돌창고가 있습니다. 제 증조할아버지가 지은 건데 지금은 농기구와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곳이에요. 외풍이 심해서 겨울엔 냉동고 수준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고쳐보려 했는데 허리와 무릎이 말을 안 들어서 포기했죠. 관절염이 심해서 망치를 오래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곳을 저 가녀린 손으로 고치겠다고?
저는 실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눈빛이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한 번만 기회를 줘요. 그 눈빛이 저를 꺾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치질하다 손가락이나 찢지 마라. 그게 제가 해준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열흘도 못 버틸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흘이면 포기할 거라 예상했죠. 그때까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 하얀 손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아내 게르트루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치우면서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너무 겉모습만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40년 동안 사람을 봐왔어. 손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고.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친구 눈을 봐요. 순하지만 단단해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사람을 잘 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맞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서 별채를 생각했습니다. 저 돌창고에는 제 어린 시절 추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나무를 깎던 모습, 어머니가 채소를 저장하던 모습. 세월이 흐르면서 돌벽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지붕 기와가 깨지고 결국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죠. 제가 못 고친 그곳을 저 한국 청년이 고친다?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 다음 날이면 그가 포기할 거라고요. 하지만 제 예상은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인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처음엔 꿈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쿵, 쿵, 쿵. 마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한 리듬으로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영하 10도의 새벽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그 안개 속에서 민준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별채 앞에 무릎을 꿇고 낡은 나무 바닥을 뜯어내고 있더군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분명히 어젯밤 늦게까지 저녁자리가 있었습니다. 시차도 있을 텐데 저 친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을 시작한 겁니다. 독일 사람들도 부지런하다고 하지만 새벽 5시에 영하의 날씨에서 바닥을 뜯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그리고 슬리퍼를 끌고 별채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흠을 잡으러 간 겁니다. 아마추어가 하는 철거 작업은 엉망이기 마련이거든요. 바닥재를 무작정 뜯으면 하부 구조가 손상됩니다. 멀쩡한 장성까지 부러뜨리는 일이 허다하죠. 저는 그가 실수하는 걸 보고 한마디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제 체면도 서고 이 무모한 계획을 중단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고 저는 멈춰섰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장이 너무 깨끗했어요. 뜯어낸 폐자재가 길이별로 분류되어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긴 널빤지는 긴 널빤지끼리, 짧은 조각은 짧은 조각끼리. 못이 박힌 나무는 따로 모아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건 또 따로 분리해뒀더군요. 먼지가 날리지 않게 바닥에 물을 뿌려가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현장을 봤습니다. 베테랑과 초보의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정리정돈에서 드러납니다. 어수선한 현장에서는 사고가 나고 작업 효율도 떨어지죠. 그런데 이 친구의 현장은 제가 봐도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저를 보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버지? 그 인사가 어찌나 깍듯하던지 저는 괜히 민망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만 까딱하고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그는 다시 바닥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슬쩍 옆에 서서 그의 동작을 관찰했습니다. 해머를 내려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힘으로 내리찍는 게 아니었습니다. 해머를 들어 올린 뒤 그 무게를 이용해 정확한 타점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각도,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식이었죠. 저건 배운 사람의 동작입니다. 독학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는 자세예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저 피아니스트 손을 가진 남자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그의 공구함이었습니다.
공구함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공구들이 외과 의사의 수술 도구처럼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해머, 드라이버, 펜치, 줄자가 크기 순서대로 O와 열을 맞추고 있었어요. 칸칸이 나뉜 수납함에 나사와 볼트가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었고 작은 부품 하나까지 제자리가 있었습니다. 이건 강박에 가까운 정리였습니다. 40년 경력의 저도 이 정도로 공구를 관리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중 가장 낡은 물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흑손이었습니다. 미장할 때 쓰는 납작한 금속 도구요. 손잡이가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나무 손잡이의 결이 손때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금속 부분에는 수십 년은 된 듯한 흠집들이 있었습니다. 저런 흑손은 취미로 집 수리하는 사람의 물건이 아닙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써야 저렇게 닳습니다. 저건 직업으로 미장을 한 사람의 도구입니다. 장인의 도구요.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손이라 생각했는데 공구는 늙은 장인의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뭘까?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저를 의식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려 턱 끝에 맺혔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결국 물었습니다. 자네 한국에서 뭘 했나? 민준이 해머지를 멈추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설비 일을 했습니다.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대답 뒤에 뭔가가 더 있다는 걸요. 40년 동안 사람을 봐온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저 친구는 단순한 설비공이 아닙니다. 점심때가 되어 아내가 샌드위치를 가져왔습니다. 아내는 민준의 작업 현장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정말 깔끔하네. 당신 현장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민주는 샌드위치를 받아들고 90도로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 빠르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식사 시간도 아까운 사람처럼요. 5분도 안 되어 샌드위치 2개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돌아오면서 말했습니다. 저 친구 뭔가 숨기고 있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도 느꼈어요? 나도 그래요. 근데 나쁜 비밀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친구 눈에는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은 사람의 절박함이 있어요. 증명? 뭘 증명하려는 건데?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미심장하게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녁이 되어 민주는 작업을 멈췄습니다. 낡은 바닥재가 모두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하루 만에 15평 공간의 바닥을 혼자서 뜯어낸 겁니다. 보통 이틀은 걸리는 작업이에요. 저는 별채로 가서 그의 작업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장선 하나 손상된 게 없었습니다. 돌벽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흠을 잡으려 했는데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거실에 앉아 맥주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피아니스트의 손에, 장인의 공구에, 군인 같은 체력.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그를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인정할 순 없었습니다. 바닥 철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짜 실력은 그 다음에 드러납니다. 난방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게 핵심이죠. 라디에이터 없이 이 별채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저 친구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민주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주는 트럭에서 이상한 물건들을 내렸습니다. 은빛 단열재 뭉치, 철로 된 그물망, 그리고 회색 플라스틱 호스가 커다란 롤에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바닥 철거가 끝난 별채는 뼈대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 드러나 있었고 그 위로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민주는 먼저 은빛 단열재를 바닥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빈틈없이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정확하게요. 그 다음 철로 된 그물망을 덮었습니다. 와이어 메시라고 하더군요. 콘크리트를 부을 때 균열을 방지하는 용도입니다. 여기까진 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민준이 회색 호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게 뭔가? 수도관인가? 민준이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난방 배관입니다, 아버지. 한국에서는 엑셀 파이프라고 부릅니다. 난방 배관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난방 배관은 벽에 있어야죠. 라디에이터로 연결되는 배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걸 바닥에 깔겠다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열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건 초등학생도 아는 물리 법칙이에요. 바닥에 배관을 묻으면 열이 전부 땅으로 빠져버립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죠. 자네, 잠깐.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열은 위로 올라가네. 바닥에 묻으면 열이 다 땅속으로 꺼지지 않나? 이건 물리학이야. 내 말이 틀린가? 민주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자신감 같은 게 비쳤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열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닥 아래에 단열재를 깔았습니다. 열이 땅으로 빠지지 않고 위로만 올라가게요. 바닥 전체가 거대한 라디에이터가 되는 겁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단열재로 아래를 막고 열을 위로만 보낸다.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주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호스를 구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줄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으로 간격을 재며 호스를 휘어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호스가 바닥을 뱀처럼 휘감았습니다. 아니, 뱀이라기보다는 인체의 혈관 같았습니다. 심장에서 뻗어나가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핏줄처럼요. 저는 주머니에서 줄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깐 호스의 간격을 재봤습니다. 정확히 20cm. 오차가 없었습니다. 줄자도 쓰지 않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여러 군데를 더 재봤습니다. 19.8cm, 20.1cm, 20cm. 오차 범위가 밀리미터 단위였습니다. 자네, 이걸 어디서 배웠나? 민준이 호스를 고정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건축업자인가? 민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슬픔 같은 게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보일러 기술자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현장에 따라다녔습니다. 호스 간격은 몸으로 외웠습니다. 20cm가 손 한 뼘이거든요. 그는 자신의 손을 펴보였습니다. 제가 피아니스트의 손이라 비웃었던 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 손에는 자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번의 반복으로 체득한 정밀함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 낡은 흙손, 혹시 자네 아버지 거였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셨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운 아들, 아버지의 도구를 물려받은 아들. 저 친구가 왜 이 일에 이토록 진심인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호스 작업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민주는 호스를 깔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해줬습니다. 처음엔 귀찮아서 듣는 척만 했는데 어느새 진지하게 듣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배관은 한 줄로 들어가서 한 줄로 나옵니다, 아버지. 중간에 이음새가 없습니다. 이음새가 없으면 셀 구멍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30년, 40년 써도 고장이 안 납니다. 30년이라고?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독일 라디에이터도 10년이면 부속품을 갈아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서 삽니다. 밥도 바닥에서 먹고 잠도 바닥에서 잡니다. 바닥이 차가우면 삶 전체가 차가워지는 거죠. 그래서 바닥 난방에 목숨을 겁니다. 바닥에서 산다고요? 저는 상상이 안 됐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의자에 앉고 침대에서 잡니다. 바닥은 그냥 밟고 다니는 곳이에요.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바닥은 삶의 터전이라는 겁니다. 민준이 마지막 코스를 고정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별채 바닥 전체가 회색 코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미로 같았어요.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끊어짐 없이 하나로 이어진 미로. 저는 한참 동안 그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상하게 아름다웠습니다. 규칙적인 곡선이 만들어내는 패턴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배관을 봤지만 이렇게 정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잘했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민준이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제가 한 말에 놀랐습니다. 칭찬이라니. 제가 사위에게 칭찬을 하다니. 하지만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시멘트를 붓고 나서가 진짜 승부지. 파이프가 눌려서 막힐 수도 있고 시멘트가 갈라질 수도 있어. 방심하지 마라.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깔린 그 호스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핏줄처럼 연결된 그 배관이 정말 이 차가운 돌창고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 반은 기대하고 반은 의심하면서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 슈미트가 코를 킁킁거리며 나타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웃에 사는 건축업자 슈미트였습니다. 덩치가 산만하고 목소리가 우렁찬 전형적인 바이에른 남자죠. 이 동네에서 집 수리할 일이 생기면 대부분 슈미트를 부릅니다. 저와는 40년 지기 친구이자 라이벌이에요. 슈미트가 별채 안을 들여다보더니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 한스, 자네 사위가 바닥에 스파게티를 요리하고 있구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슈미트의 조롱이 제 체면을 구기는 것 같았거든요. 슈미트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여기에 시멘트를 부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나? 파이프가 터지면 바닥을 다 깨부숴야 해. 수리비가 집값보다 나올 걸세.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호스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슈미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게다가 시멘트가 굳으면서 파이프를 누르면 물길이 막힌다고. 겨울 내내 얼어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게. 독일 규격에도 안 맞아. 저는 속으로 끄덕였습니다. 슈미트 말이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매립형 배관은 유지보수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닥을 다 뜯어야 하죠. 저도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음새가 없습니다. 뭐? 슈미트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방 안에는 배관을 연결한 부속이 없습니다. 한 줄로 들어가서 한 줄로 나옵니다. 중간에 셀 구멍이 없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슈미트는 코웃음을 치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한스, 두고 보게. 첫 번째 겨울도 못 넘길 걸세. 슈미트가 돌아간 뒤 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등이 작아 보였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 친구가 맞기를. 시멘트를 붓는 날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방통 작업이라고 부른다더군요. 민준은 레미콘 트럭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양이 적어서 손으로 비벼야 더 찰집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5평을 혼자 손으로 반죽하겠다고요? 미친 짓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그는 모래와 시멘트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삽으로 퍼올리고 물을 붓고 다시 섞고 그 단순한 동작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믹서기가 쉴 틈 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배합 비율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됐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시멘트 가루로 뒤덮였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죽을 바닥에 붓고 고르게 펴고 다시 반죽을 만들고 해가 질 무렵 바닥에 시멘트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민준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 낡은 흙손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던 그 도구요.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쓱, 쓱, 쓱. 거친 시멘트 표면이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매끈해졌습니다. 단순히 평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기포가 빠져야 합니다. 그래야 단단해집니다. 밤 9시, 10시, 11시. 그는 밥도 먹지 않고 바닥만 문질렀습니다. 달빛이 창으로 들어와 젖은 시멘트를 비췄습니다.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건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한국인들은 바닥에 영혼을 묻는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바닥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드디어 보일러를 가동하는 날이에요. 밖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18도. 슈미트 말대로 파이프가 막혔다면 오늘 밤은 재앙이 될 겁니다. 저는 긴장한 채 민준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이 보일러 전원을 켰습니다. 웅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기계가 돌아갔습니다. 3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디에이터는 켜자마자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느렸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10분, 20분, 30분. 들어가 보시죠. 민준이 별채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점퍼를 입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양말 차림으로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뜨겁지 않았습니다. 미지근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듯한 묵직하고 은근한 열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무릎으로, 허벅지로, 허리로.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틀면 코가 건조해지고 머리가 띵한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공기는 맑은데 몸은 땀이 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저는 체면도 입고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등 전체로 열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품 같았습니다. 어릴 적 아파서 누워있을 때 어머니가 등을 쓸어주시던 그 손길이요. 눈물이 났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라디에이터가 주는 건 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온기였습니다. 사람의 체온 같은 온기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네가 이겼네. 완전히 이겼어. 그날 밤 저는 별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평소라면 류머티즘 때문에 서너 번은 깼을 겁니다. 관절이 쑤시고 허리가 뻣뻣해서 뒤척이다 나를 세우기 일쑤였거든요. 그런데 눈을 뜨니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굳어있던 허리가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관절 통증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슈미트가 마당에서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추위에 떨고 있더군요. 저는 창문을 열고 그를 불렀습니다. 슈미트, 커피 한잔하고 가게. 슈미트가 별채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라디에이터도 없는데 왜 이렇게 훈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발 벗으라고만 했죠. 슈미트가 투덜거리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양말 차림으로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저는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건넸습니다. 슈미트는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두꺼운 점퍼를 벗어던졌습니다. 20분이 지나자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30분이 지나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만하던 슈미트가 한국 사위가 만든 바닥 위에서 아기처럼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불을 벽에 걸어두고 살았습니다.
뜨거운 철판에 공기를 데워서 방 안을 훈훈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불을 바닥에 가두어 깔고 앉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열기를 쏘아 올리는 게 아니라 온기를 품어 안는 방식. 인간을 향한 배려의 승리였습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고된 노동으로 녹초가 된 모습이었어요. 그 작은 체구가 더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를 약골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흙과 시멘트가 덕지덕지 묻은 민준의 작업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작업실로 가져갔습니다. 구두약을 꺼냈습니다. 솔에 약을 묻혀 그의 신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쓱쓱쓱.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스승님 밑에서 건축을 배울 때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한 일이 스승님 작업화를 닦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독일 장인의 전통이에요. 스승의 신발을 닦는 건 존경의 표시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일을 다시 합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의 신발을 닦습니다. 민주는 단순히 파이프를 깐 게 아닙니다. 이 차가운 이방인의 땅에 자신의 고향에서 가져온 가장 따뜻한 것을 심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기술과 가족을 향한 사랑을요. 광이 번쩍번쩍 나는 신발을 민준의 침대맡에 가만히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작업실에서 가장 아끼는 물건을 꺼냈습니다. 제 스승님이 물려주신 독일산 망치입니다. 손잡이가 제 손대로 반들반들한 그 망치를요. 민준이 깨어나면 이걸 선물할 겁니다. 그리고 말할 겁니다. 자네는 내 사위이기 이전에 훌륭한 마이스터네. 이 집은 이제 독일의 집이 아닙니다. 한국의 온기가 숨쉬는 우리 가족의 집입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춥지 않았습니다. 발밑에서 올라오는 따스함이 제 평생 느껴본 어떤 난로보다 뜨거웠으니까요. 차가운 독일 땅을 데운 건 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이어져 온 온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두한종렬이라 불리는 이 지혜는 단순한 난방법이 아닙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함께 바닥에 둘러앉아 밥을 먹던 정, 그 따스함을 바닥에 새겨넣은 우리 선조들의 사랑입니다. 민주는 독일의 파이프를 깐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기술과 새 가족을 향한 효심을 그 바닥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기가 고집불통 장인의 마음까지 녹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발밑은 지금 따뜻한가요? 오늘 하루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바닥에 둘러앉아 이야기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계 곳곳에서 피어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